자,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한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6.25 전쟁의 전개 과정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수능 어쩌고저쩌고 지나다 보니까 오랜만에 수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냐면은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승만이라는 인물은 상당히 역사적인 평가가 갈리는 인물이에요. 자, 이승만의 경우에는 독립운동을 해왔던 독립운동가입니다만은 그가 과연 독립운동을 얼마나 제대로 잘했는가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으로 평가가 상당히 크게 나뉘는 인물입니다. 또한 이승만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첫 번째 대통령이었고 대한민국을 기틀을 만드는 역할을 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그가 과연 대통령을 얼마나 잘했는가 역시도 긍정과 부정으로 크게 나누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우리 이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 같은 것들을 했는지 이번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평가 해야지. 내가 길게 자세히 써야 된다고 했잖아. 썼어? 알았어.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1948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선거인 50 총선이 실시가 되었어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만 여기에서 이승만이 독립척선 계와 그리고 한국민주당 계열의 우익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다수가 당선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나요? 김규식 같은 남북 협상파의 경우에는 한반도의 분단을 확정짓는 이 선거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출마를 하지 않았어요. 그죠? 좌익 성향과 중도 성향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그래서 양심적인 민족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중도 좌익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을 거의 출마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익 쪽 사람들이 다수가 당선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아무튼 그렇게 우리나라 첫 번째 국회가 구성되었으니 그 국회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제헌국회였습니다. 자, 왜 이 국회의 이름은 제헌국회였나요? 헌법을 제정한 국회였기 때문에 제헌국회였습니다. 자, 국회의원의 임기는 원래 4년인데요. 제헌국회의 경우에는 헌법을 제정하는 게 그 목적이었기 때문에 제헌국회만 임기가 2년이었고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임기가 4년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리고 이 제헌국회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첫 번째 헌법이 만들어졌으니 그게 바로 제헌헌법이었고요. 이 제헌헌법에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를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는 대통령 중심제를 선택을 했고요. 대통령은 어디서 뽑기로 하였다? 국회에서 뽑기로 하였다. 국민이 뽑은 대표인 국회의원이 간접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도, 줄여서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간선제라고 불러요. 그죠? 대통령은 국회에서 뽑는 간선제를 채택하였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었고요. 재선에 의해 1차 중임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2회 연속으로 대통령이 가능할 수 있다. 2회 연속 연임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제헌헌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승만 쪽 그리고 우익 쪽 사람들이 다수가 당선이 된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에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라고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자, 시간이 2년이 지났습니다. 제헌국회는 임기가 2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1950년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해야 됐어요. 5월 30일 날 실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530 총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날 터졌기 때문에 6.25 전쟁보다 한 달 앞서서 비교적 직전에 이루어진 선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두 번째 국회의원 선거는 첫 번째 선거와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후보들이 다수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50 총선 때 출마하지 않았던 양심적인 민족주의자들이라든지 중도적인 성향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출마를 했고 또 많이 당선이 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일단 50 총선에 남북 협상파 같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남북의 분단을 확정짓는 선거에 동참할 수 없다라는 양심적인 선언이었어. 그지? 하지만 이미 분단이
이루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따라서 굳이 이제 분단이 확정된 상황에서 더 이상 출마를 미룰 이유가 없었던 것이기도 한데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당선되었던 것은 또 왜 그렇을까? 이승만 정부가 정치를 잘해서? 못해서였겠죠. 그죠? 자,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이승만 정부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북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지? 입만 열면 북진 통일을 주장하면서 북한과의 대결 구도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내내 친일 행위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간절히 원해왔고 이후에 반민특위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친일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죠? 이승만 정부는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면서 친일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그죠? 따라서 이런 이승만 정부의 모습을 보고 국민들 역시 실망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의원 후보들이 다수가 당선이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외에도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든지 거창 양민 학살 사건 같은 것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승만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나날이 떨어져 가던 중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국민방위군 사건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6.25 전쟁이 터지게 되었을 때 군인의 숫자가 모자랐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을 방위군, 예비군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기차나 버스 같은 것들이 충분하지 않던 시기였기 때문에 각 지역에 살던 청년들이 걸어서 군 부대까지 이동해야 됐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이동을 걸어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각지의 청년들이 군대까지 걸어가는 동안 먹을 거, 입을 거 같은 것들이 제대로 지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정부의 고위 관료나 군대 내의 고위 권력자들이 부패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들 장병들에게 지급돼야 됐을 식량이나 옷 같은 것들을 뒤로 빼돌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추운 겨울날 먼 거리까지 걸어가야 됐던 청년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가다가 굶어 죽는 사람, 얼어 죽는 사람, 굶었거나 얼어 죽기 싫어서 도망가다가 총 맞아 죽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왔던 사건이 바로 국민방위군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책임인가요? 이승만 정부의 책임이에요. 그죠?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은요, 빨치산,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대충 기억이 나나요? 네, 좌익 성향의 그 게릴라들이죠. 산에서 산으로 숨어 다니면서 좌익 활동을 했던 무장 단체를 우리는 빨치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상남도 거창군에 빨치산이 숨어들었다라는 정보를 입수했던 국군이 어떻게 했느냐, 이 빨치산들이 거창군의 주민들로부터 식량 같은 것들을 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거창 군민들을 700명 가량을 학살했던 사건이 바로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누구 손에 의해서? 우리나라 군인의 손에 의해서 학살되었던 사건이 거창 양민 학살 사건입니다. 이 역시 누구의 책임이에요? 이승만 정부의 책임이에요. 그죠? 이러한 사건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승만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는 나날이 떨어져 가던 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530 총선에서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이 다수가 국회의원이 되었어. 그지? 자, 그런데 대통령 지금 어디서 뽑게 되어 있어요? 국회에서 뽑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 진행되면 이승만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나요? 낮나요? 무척이나 낮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승만은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자, 1951년 6.25 전쟁이 터지면서 당시 임시 수도는 부산이었고요. 이 임시 수도 부산에서 이승만은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모아서 자유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자유당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자, 대통령 간선제가 국회가 대통령을 뽑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지? 그럼 대통령 직선제는 무엇이겠어? 국민이 직접 투표로 대통령을 뽑는 제도를 가지고 대통령 직선제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을 경우에 자기가 당선된 가능성이 낮아 보였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제도로 바꾸자라고 자유당을 통해서 헌법을 고칠 것을, 개헌을 할 것을 제출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자, 이게 통과가 되려면 누가 동의해 줘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동의해 줘야 돼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승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갖는 사람이었어요. 통과가 될 리가 없어요. 그죠?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 통과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넘어갈까요? 네.
자, 그러자 이승만과 자유당이 어떠한 일을 벌였느냐? 임시수도 부산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몇 가지 일들을 벌였는데요. 우리는 그 일련의 일들을 일컬어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에는요, 직선제 개헌안이 부결되자 부산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계엄령이 뭔가요? 예전에는 계엄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꽤 많은 설명을 해야 됐는데 요즘에는 어느 대통령님 덕분에 계엄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대충 다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무엇이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재산권, 생명권 같은 것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보장해 주는 거예요. 자, 하지만 때로는 국가가 그러한 국민들의 신체의 자유 같은 기본권들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 나라가 혼란하거나 위험에 빠져서 정부가 국가가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가 있을 때 그때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령을 발동할 수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계엄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따라서 계엄령이 내려지게 되면 사람들은 아무래도 행동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을 벌이느냐? 자, 당시 국회의원들은 임시수도 부산에 있는 국회에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었는데요. 국회로 출근하는 국회의원의 출근 버스를 통째로 헌병대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개헌에 반대했던 의원들 가운데 일부를 너 북한의 간첩이지! 라고 하면서 헌병대에서 구속시켜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벌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개헌에 반대했던 일부 의원을 간첩으로 몰아서 구속시켰다. 뭘 하기 위한 행동인가요? 너 계속 개헌에 대해서 반대하면?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라고 하는 일종의 협박이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옛날에는 정치 깡패들이 활동을 많이 했어요. 들어는 봤나요? 정치 깡패?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깡패, 조직폭력배들이에요. 그런데 정치인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권이나 돈을 주면은 이 깡패들은 그 정치인들을 위한 행동, 집단적인 행동 같은 것들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임시수도 부산에서 정치 깡패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는 집단 행동 내지는 시위 같은 것들을 벌이는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러면서 점점점 개헌에 반대하는 의원들에 대한 압박을 가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넘어갈까요? 자, 그리고 1952년 7월 달에 다시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개헌안은 결국 통과가 되는데 어떻게 통과가 되었느냐? 자, 여기 지금 사진 보이시나요? 일어서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이고요. 그 국회의원 맞은편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군인과 경찰이에요.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이 되었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이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군인과 경찰이 우르르 국회에 들어오면서 국회의원들을 둘러싸고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국회의장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라고 했어요. 누가 찬성 반대했는지 비밀 투표가 아니라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 일어나라고 했어. 어떤 상황에서? 군인과 경찰이 국회의원들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개헌안에 대해서 반대했던 국회의원들이 간첩으로 몰려서 헌병대에 구속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됐을까? 별로 없었겠죠. 그죠? 실제로 찬성 163표, 기권 3표로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 개헌안은 통과되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우리나라의 첫 번째 개헌, 헌법에 대한 수정, 개정이었고요. 우리는 이 개헌을 일컬어 발췌 개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발췌 개헌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발췌,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쓰는 걸 발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시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 국회를 만들 것을 개헌안으로 제출했고, 국회에서는 내각 책임제와 단원제 국회를 만들 것을 개헌안으로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개헌안 가운데 필요한 부분만 각각 뽑아서 개헌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이것을 발췌 개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양원제 국회란 무엇이냐면 국회를 두 개로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회가 몇 개인가요? 하나요. 법을 만들자고 제안을 하고 그 법을 만들자고 제안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합니다. 영국이나 미국 혹은 일본 같은 나라는 국회가 두 개 있어요. 법을 만들자라고 제안하는 하원과 그 법을 통과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상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국회가 두 개 있는 것을 가지고 양원제 국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각 책임제란 무엇이냐? 대통령이 행정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정당이 정부를 이끌어 나갈 각 정부 부처의 장관들과 총리 같은 사람들을 뽑아서 행정부를 구성하는 제도를 가지고 내각 책임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뒤에서 또 나올 것이거든요. 일단 그렇구나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필요한 부분을 뽑는 발췌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이때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발췌 개헌안을 통해서 바뀐 것은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직선제 개헌이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직선제 개헌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1952년 8월 달에 제2대 대통령 선거가 6.25 전쟁 중에 진행이 되었고요. 여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의 직접 투표에 의해서 다시 한번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정리가 좀 됐나요? 네. 자, 어쨌든 국민들이 이승만을 다시 대통령으로 뽑았으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민주주의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다시 한번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은 결코 민주적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 당시 6.25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이었어. 과연 이 선거라고 하는 게 제대로 진행될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도 의문이기는 해요. 그리고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은 전쟁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까봐 우려되었던 상황도 한몫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쨌든 이승만은 헌법을 이런 식으로 고쳐서 다시 한번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유빈이 없으니까 보고 싶네. 수업 시간에 이렇게 열심히 들어준 학생이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 상황인데. 자, 그리고 1953년에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6.25 전쟁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1950년에 두 번째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 임기 몇 년이나 그랬어요? 4년이라 그랬어, 그지? 그래서 1954년에 세 번째 국회의원 선거가 열렸고요. 여기에서 이승만의 지지 세력인 자유당이 다수의 의원을 당선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뭔 소리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승만을 지지하는 자유당 의원들이 다수가 당선되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때 선거는 상당히 부정행위가 많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재판 같은 것들을 통해서 명백한 사실로 드러난 거는 없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부정행위들이 저질러졌다는 증언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상대 정당에서 후보를 내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체포한다든지 고문한다든지 후보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협박한다든지 같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전쟁 직후에 공산주의를 막아야 될 것을 자유당이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것도 이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203개의 국회의원 자리 가운데 114개를 이승만의 지지 세력인 자유당이 얻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렇다면 자유당은 왜 이런 짓들까지 벌여가면서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려 했을까? 왜 이들은 다수의 정당이어야만 했을까? 이승만은 계속해서
대통령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대통령을 하기가 불가능해. 왜 그렇지? 자, 재헌헌법에서 대통령 어디서 뽑는다 그랬어요? 국회에서 뽑고 임기 몇 년? 4년이었어요. 근데 몇 번 할 수 있다 그랬어요? 2번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승만 지금 몇 번째 대통령이 됐어요? 2번째 대통령이 됐어. 그지? 직선제 개헌을 통해서 국민의 직접 투표로 2번째 대통령이 됐잖아. 그지? 따라서 이승만이 대통령 한 번 더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고쳐야 돼요? 2번 할 수 있다는 부분을 고쳐야 됐던 것이죠. 이 부분을 고치려면은 다시 한번 국회를 자기의 지지 세력으로 채울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부정행위 같은 것들을 하면서라도 이 자유당 의원들을 다수를 당선시킬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후에 자유당에 의해서 어떠한 개헌안이 제출되느냐. 개헌 당시의 현임 대통령에 한해서 연임 제한을 철폐하도록 하자라는 개헌안이 제출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 개헌이 이루어질 당시에 현재 대통령인 사람은 몇 번 할 수 있다라는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개헌이 이루어질 당시에 대통령 누구예요? 이승만이에요. 그죠? 다시 말해서 이승만은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거랑 똑같은 의미의 개헌안이 제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이 개헌안이 통과가 되려면은요.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서 전체 국회의원이 203명이었기 때문에 203 곱하기 3분의 2 하면 135.333333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몇 표가 나와야 통과인 거예요? 136표가 나와야 3분의 2 이상인 거잖아. 그지? 자, 그런데 막상 이 개헌안이 제출이 됐고 국회에서 투표를 진행을 했을 때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몇 표가 나왔느냐? 찬성 135표가 나왔어요. 3분의 2 이상이요? 이하예요? 이하예요. 그죠? 0.3명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35표면은 부결, 통과가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국회에서 이 개헌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땅땅땅 선언이 됐어. 그런데 그 다음날 자유당에서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를 데리고 와서 국회에서 뭐라고 발표를 하게 하느냐? 여러분, 수학에는 반올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0.4 이하는 버리고 0.5 이상은 올리는 것이죠. 전체 국회의원이 203명이기 때문에 3분의 2를 곱하면 135.3333이 나오는데 3333은 0.3, 0.4 이하니까 뭐 하는 게 맞습니다? 버리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통과에 필요한 표는 135표예요 라고 발표해 놓고 곧바로 통과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의장이 땅땅땅 도장을 망치를 쳐서 개헌안을 통과시켜 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죠? 보이시나요? 개헌안이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는 국회의장의 멱살을 잡는 국회의원의 모습이죠. 그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는 이런 표정을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승만의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헌법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개헌을 일컬어 4.4.5입 개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4.5입이란 0.4 이하 버리고 0.5 이상을 올리는 반올림을 한자로 4.4.5입이라고 해요. 이런 논리로 통과시켰다라고 해서 이 개헌을 4.4.5입 개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의 두 번째 개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당시의 국민들도 이 개헌이 참 어처구니 없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당시에 4.4.5입이라는 말이 상당히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유행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말도 안 되는 걸 억지로 우기는 사람한테 저런 4.4.5입 같은 새끼라는 이런 욕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반드시 해내라 라고 할 때 그거 4.4.5입 해버려 라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들이 유행하기도 하였다라고 해요. 아무튼 이승만은 다시 한번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는 헌법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갈까요? 자, 그리고 또다시 시간이 흘러 1956년이 되었습니다. 제3대 대통령 선거와 제4대 부통령 선거가 열리게 되었어요. 원래 대통령이나 부통령 선거 같이 하는데 왜 대통령은 3대고 부통령은 4대냐? 우리 앞에서 봤던 국민방위군 사건 이런 거 있었잖아요. 당시 부통령이었던 이시영 선생의 경우에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부통령에서 중도 사퇴하거든요. 그러면서 대통령과 부통령의 대수가 맞지 않게 되면서 3대 대통령, 4대 부통령 선거가 함께 치러지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런데 이승만의 경우에는 참 운도 좋았던 게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가 선거 기간 중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신익희, 이 사람은 일제강점기에는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였고요. 해방 이후에는 국회의장을 맡았던 만큼 꽤나 지지도가 높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선거 유세하러 기차 타고 지방에 내려가다가 심장마비가 와서 중간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승만은 강력한 라이벌 하나가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 선거는 자유당의 이승만 후보와 무소속의 조봉암 후보의 대결로 전개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개표가 이루어졌을 때 이승만이 약 70%의 득표율로 다시 한번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거 역시 부정선거였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무지 많이 남아있어요. 재판을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부정선거, 이와 같은 짓들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투표용지 바꿔치기. 다른 후보의 이름이 적혀있는 투표용지를 이승만이나 이기붕이 적혀있는 투표용지로 바꿔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부정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이 무소속의 조봉암 후보가 선거 끝나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나는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왜 그랬느냐? 투표가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개표를 할 때 참관인이 한 명 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 참관인 뭐요? 개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시하는 사람이야, 그지? 표를 열어봤는데 거기에 이승만이라고 있어. 그럼 이승만이 하나, 조봉암이다 있어. 조봉암 하나. 이게 제대로 적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람이 이승만이 나왔는데 조봉암 체크할 수 있고 조봉암이 나왔는데 이승만이도 체크할 수 있잖아, 그지?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시하는 사람이 개표 과정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하다못해 우리 학교 학생회장 선거에도 이 선거 갈 때 참관인들이 함께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제3대 대통령 선거 개표 과정에서 조봉암 측의 참관인들의 경우에는 자유당과 공무원들의 제지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막음으로 인해서 이 개표 과정에 아예 들어가지를 못했다라고 해요. 실제로 개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속에서 개표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이승만은 다시 한번 세 번째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소속의 조봉암 후보가 무려 30%나 해당하는 꽤나 많은 득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 조봉암 후보의 경우에는 평화통일론을 주장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였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북한이랑 적대적인 감정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때 평화통일을 주장하기는 정말 쉽지 않았을 거야, 그지? 하지만 사람들은 다 누구나 전쟁을 원해요, 평화를 원해요. 평화를 원해요, 그죠? 이 조봉암 후보의 평화통일은 상당한 센세이션, 화제를 불러일으키면서 꽤나 많은 득표를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게다가 이 신익희 후보 죽었잖아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185만 표 정도를 받아요. 민주당 쪽에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신익희 선생을 기리기 위한 추모의 표를 던져주세요 라고 해서 추모표가 꽤나 모여요. 자, 그래서 이승만이 한 500만 표 정도 받았는데 신익희 후보가 185만 표, 조봉암이 한 216만 표 정도를 받았거든요. 따라서 이 두 명의 후보가 받은 표를 합하면 이승만이랑 거의 엇비슷한 수준의 표가 나왔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뒤에서 이야기할 건데 자유당에서 나온 부통령 후보인 이기붕은 떨어지고요. 민주당에서 나온 부통령 후보가 장면이라는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얘기한 이 전부 다 이게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전부 다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이러한 부정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봉암 후보가 많은 득표를 했고 신익희 후보도 많은 득표를 했고 부통령은 심지어 자유당 후보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어. 국민들의 지지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죠. 이승만과 자유당에 대한 지지도가 실제로는 높지 않다라는 결과를 보여준 선거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서 이승만 입장에서는 조봉암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그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조봉암 어떻게 됐을까?
조봉암 같은 사람이 계속 살아있으면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을 이길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들었던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은 조봉암을 죽입니다. 법으로 죽여요.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사법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조봉암 후보는 대통령 선거에서 30%에 가까운 높은 지지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지율을 바탕으로 진보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조봉암과 진보당의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나왔었던 그 주장, 평화통일론을 계속해서 주장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승만 정부에서 이 상황에서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쟤네는 간첩이 틀림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북한의 간첩으로 몰아서 체포하고요. 진보당 해산시키고요.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서 사형시켰어요. 이 사건을 일컬어 우리는 진보당 사건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죽었어요. 그럼 과연 이 조봉암은 진짜로 간첩이었느냐? 2011년에 이 진보당 사건에 대한 재심이 이루어졌고요. 대법원에서 조봉암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지만 무죄 판결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간첩이 아닌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서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이승만의 위협이 되었기 때문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조봉암은 일제강점기에 좌익 쪽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인데요. 해방 이후에는 조선공산당과 뜻이 맞지 않아서 결별을 합니다. 이후에 농림부 장관이 되어서 농지개혁 같은 것들을 주도했던 인물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김구 죽고 여운형 죽고 그 외에 독립운동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북한으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남한의 정치인들 가운데 이승만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인물이 바로 이 조봉암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던 것이고 조봉암을 권력을 이용해서 재판에 넘겨서 법으로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진보당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법원의 판결이 늘 옳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위험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법원에서 재판에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과연 그게 진짜로 올바른 판결이었을까? 정치적인 어떤 압력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완벽히 자유로운 판결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조봉암을 죽임으로써 이승만은 다시 한번 자신의 권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후에 간첩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명분으로 국가보안법을 개정을 하는데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간첩으로 몰아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국가보안법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 자체를 아예 차단해버리겠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또한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싣고 있었던 카톨릭계 신문 경향신문도 1959년에 폐간시켜버려요. 신문을 발행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지금 경향신문 나오나요? 네, 있어요. 이승만 정부 무너지고 난 이후에 다시 발행할 수 있게 되긴 합니다만은 이승만 정부 시기에 비판적인 언론을 강제로 폐간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다라는 것이고요. 심지어 초등학생들에게 대통령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등 개인 숭배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다시 말해서 이승만은 자신이 계속해서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대통령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독재자와 다를 바 없는 행위들을 이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3.1운동 때부터 그죠? 오랫동안 이어졌던 일본의 식민 지배를 끝끝내 극복을 하고 해방을 이뤄낸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이러한 독재에 대해서 가만히 견디고 있을 리가 없죠. 그죠? 이후에는 결국 네 번째 대통령이 되려했던 이승만의 또 다른 부정선거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선거에 더 이상 참지 못했던 국민들이 이승만 정부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보여주게 되는 그게 바로 4.19 혁명이라는 것인데 그 내용은 우리가 다다음 시간쯤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이승만 정부 시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자, 나머지는 이런 일들이 있는 동안 북한에서는 어떠한 정치적인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부분은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기말고사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이승만이 남한에서 독재 권력을 형성해 나가는 동안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자신의 독재 권력을 만들어 나갑니다. 김일성도 처음부터
북한의 독재자였던 것은 아니었어요. 북한 정권도 좌익 계열에서 독립운동을 해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세력들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6.25 전쟁을 거치면서 김일성이 이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물어가면서 자기와 경쟁할 수 있는 다른 라이벌들을 하나 둘씩 숙청 죽여나가면서 자신의 독재 권력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또한 1956년에 소련의 독재자였던 스탈린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스탈린이 지금까지 독재를 해왔던 것에 대한 맹렬한 비판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독재자에 대한 비판이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북한에서도 김일성의 독재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김일성은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을 숙청하는 결과를 얻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김일성은 북한 내에서 독재 권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넘어갈게요. 자, 6.25 전쟁 이후에 북한의 경우에는 남한보다 훨씬 더 경제적 피해가 컸습니다. 쑥대밭이 되었어요. 그래서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국가가 주도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경제 구조를 만들고자 노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1956년부터 북한에서는 천리마 운동이라고 하는 게 전개되었어요. 천리마란 무엇이냐? 하루에 1000리를 간다고 하는 전설 속의 말이거든요. 북한은 돈도 없고 기술도 없는 상황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은 북한 주민들의 노동력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000리를 간다는 말처럼 우리 북한 주민들이 다 같이 열심히 일을 해서 경제 발전을 시켜보자 라고 하는 운동이 바로 천리마 운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땅을 파야 되는데 포크레인이 없는 거야. 포크레인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북한 주민들이 하루에 1000번씩 삽질하면은 그거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식의 운동이 천리마 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북한 지역의 북한 주민의 노동력을 이용한 경제 개발이 추진되었고요. 1957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만은 사실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거 짧게 할 수는 있지만 평생 동안 하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시험 기간 앞두고 2주, 3주 빡세게 공부하는 거 가능하지만 1년 내내 공부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죠? 천리마 운동도 한계가 있었어요. 이런 노력에 불구하고 북한은 돈도 여전히 없었고 기술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경제 발전이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공장 같은 것들이 북한 지역에 많이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한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산업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70년대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은 발전이 정체되면서 경제 성장이 역전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넘어갈게요. 자, 북한의 경우에는 전쟁 이전에는 공산국가였지만 개인의 재산, 사유재산을 상당 부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갖는 것을 인정해 주었어요. 자,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전쟁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적인 경제체제로 빠른 속도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경제체제로의 변환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그 이전까지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 이제는 더 이상 개인의 토지가 아니라 협동조합, 마을 공동체의 토지로 공동 소유의 것으로 바꿔버리고요. 장사하는 사람, 물건 만드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협동조합, 생산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공동체의 공동 소유의 것으로 바꾸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토지와 같은 생산수단을 모두 함께 공유하고 그러한 생산활동에서 나온 성과를 모두 함께 분배하는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경제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소유의 형태를 북한의 경제체제가 마련해 나갔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이승만 정권에서 있었던 정치적 변화와 북한에서의 정치 경제적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6.25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살펴보고요. 그 뒤에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